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마트 시티와 미래 도시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3차 스마트 시티 도시 종합계획을 19년도에 발표하였고 스마트 시티 지하 개발을 위해 현재 여러 전문가들이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경기가총은 각각의 전문가를 모시고 스마트 시티와 미래 도시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럼은 지난 10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개최하게 되었고 유튜브 TV에서 가총 경기지역연합회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총 경기지역연합회 이태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가총은 이번에 전체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께서 특별히 경기도를 위해서 네트워크 활성화 그리고 또 기술의 활성화 또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에 겸하는 그런 토론회를 갖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민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나마 단계가 좀 낮아졌고 또 어제부로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게 돼서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백신이 개발되고 또 언제 이런 모든 불편함과 또 불행함과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참 기원하면서 저희가 곧 올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모임은 경기도의 판교에 또 안산에 또 여러 중소기업들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로 각 회사들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서로 형성해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토론회와 세미나를 계속적으로 가질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정한 스마트 시티는 사실은 큰 코끼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스마트 시티를 각자가 원하는 바대로 발전시켰다고 얘기하지만 그 실체와 주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는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스페셜티의 이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농촌 활동을 위한 스마트 팜이라는 그런 전문성 있는 분야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처음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우리는 이것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체뿐만 아니라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동안 도시 개발이 자발적으로 됐다면 또 지역 개발 발전을 위해서 여러 도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제 총괄적인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스페셜티 분야가 각국에서 150개국 이상이 각 나라마다 특성을 살려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를 제가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이 있을 때 각 지표별로 스마트 시티를 분류를 했고 지표별로 모델을 결성을 했습니다. 오늘 바쁘고 또 건강이 허리가 좀 다쳐서 고생하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성식 본부장이 와서 스마트 시티의 그동안 발전 상황과 또 모델을 설명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좌장을 보면서 동국대학교의 이연부 교수가 MIS 또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 엔지니어링 자체를 갖고 오늘 토론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 시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리즈로서 모든 IT와 모든 AI 분야 또 IoT 분야를 총괄해서
아름답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스마트 시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몇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와 계신데 온라인으로도 저희가 3만여 명 이상한테 정보를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대부분 세미나나 심포지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재생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센터장님의 스마트 시티 추진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성식입니다. 경기과청에서 주최하는 포럼에 제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참여해 주시고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들께서 각각 그 업무를 추진하시고 행하시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시는 방향도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스마트 시티의 현황과 국외의 현황을 돌이켜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지 한번 다른 시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기본계획 슬라이드를 보고 계신데요. 3차 기본계획이 작년에 저희가 발표가 돼서 지금 나와 있는 슬라이드처럼 각종 정부의 정책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좀 전에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대 선도 사업에 대해서 제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바이오 헬스, 핀테크, 미래 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펍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국가 전략 과제라고도 저희가 이해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8대 혁신 성장 동력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떠한 것들의 중요성을 따질 게 아니라 서로가 융합적이고 관련된 기술들이 서로 통합되면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처럼 관련된 투자 비용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된 정책 동향들은 각 분야별로 이미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시티만 그 중에서 한번 골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전략이 지금 3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정부가 2018년도 1월 달에 발표한 스마트 시티 기본 계획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1에는 국가 시범도시와 기존 도시, 노후 도시 3가지로 나누어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도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 50%가 수도권 안에 살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스마트 시티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신도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 시티화하는 법, 기존 도시를 스마트 시티화하는 법에 2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 허브 모델이라고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테마형 특화단지라고 해서 또 표현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들을 어떻게 스마트 시티화 해갈 거냐라는 부분의 사업도 추진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노후 도시라 그래서 오래된 도시, 구도심, 재개발이 필요한 것, 리뉴얼이 필요한 부분에도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그래서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라보시는 시각들이 다르신데요. 국토부는 지금 현재 이거를 도시의 재생, 도시의 발전, 도시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 스마트 시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새로운 IT 기술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리빙랩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도 이해를 하고 계신데 도시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면 이렇게 도시의 성장 단계별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 각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뭐 리빙랩이라든가 시민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제들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그냥 들고 가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을까? 저희 지도를 보시면 각 지역별로 지금 슬라이드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신도시, 시범도시 두 군데가 세종하고 부산에서, 그 다음에 각종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각각의 도시들이 국가에서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사업들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 곳에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숫자는 총 67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 재생 사업, 시범도시, 실증도시 이러한 이름들로 이러한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뉴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나와 있는 슬라이드들을, 그 다음에 지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도시 개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송도라는 신도시가 스마트 시티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만들어진 지 15년 됐고요. 그다음에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들도 지금 스마트 시티화를 하고 있는데 구축된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빈 공간이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시티가 새로운 신기술을 가져다가 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안에 적용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도시 하나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UCT 사업이 예전에 약 10몇 년 전에 있었죠. 2008년도경에 UCT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무엇이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이 더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라면 그 정도의 소요는 그렇게 길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스마트 시티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도시들에서 저희는 잘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 중에서 도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접하지 않았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입장에 놓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또 신도시가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어느 쪽에서는 할렘처럼 이렇게 좀 소멸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 도시가 어떻게 사람들이 같이 계속 삶의 질이 높은 상태로 살아볼 수 있을까? 도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저희들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디다 투자를 더 많이 할 건지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요. 그 서비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사용 과정의 문제점도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구축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이라는 단어가 도입이 돼서 저희들이 익히 요새 잘 알고 있죠. 저희가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자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부분에서 사회 융합적인 연구를 해가면서 애자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게 됐는데, 어떠한 목표된 시스템을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구성해 가는 게 아니라 도시의 발전 과정과 그 생활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를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된 계획들을 수립하기 시작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도시가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미 도시들은 10년, 20년짜리 도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죠. 2006년에 이미 서울시가 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획을 왼쪽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발표된 서울시의 스마트 시티화 프로젝트에 관련된 활동 사항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와이파이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각종 도시들이 유사하게 스마트 도시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에 추진할 계획들을 수집해 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홈페이지에 가면 저 도시 계획들을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서비스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추진될 것인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국정 브리핑 자료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바뀔 것인가. 왼쪽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기존 도시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한 개씩 나열하고 스마트 시티가 되면 무엇이 바뀔 거다라고 손쉽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도시 속에서 하고 있는 생활 서비스들이 이미 예전부터 보아왔던 겁니다. UCT와 스마트 시티가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서비스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 환경 서비스를 개선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제공할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름은 예전에 보셨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서 좀 더 나은 것들, 그다음에 옛날보다 좀 편안하고 빠르게 관련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UCT를 보신 분들이 스마트 시티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과 다른 게 뭘까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뒤쪽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각종 서비스들과 센서들을 달아서 정보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서 BIS, 버스 도착 안내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휴대폰에서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내가 갈 수 있는 경로를 조금 더 상세하게 언제 도착할지까지 예측할 수 있게 되도록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느냐? 바깥에 있는 인프라들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시스템들, 데이터 허브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진화됐고요. 좀 더 속도가 빨라졌고 좀 더 영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자체는 별로 바뀌지 않았지만 그 뒷단에서 저희를 도와주는 시스템들, 정보들이 많이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정보들을 축적하고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한 스마트한 데이터 허브, 스마트한 서비스가 뒤쪽에서 많이 생겨서 좀 고도화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UCT와 스마트 시티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그래서 예전 것과 조금씩 다른데 아직까지도 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것들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각 기업별로 각 가구별로 얼마만큼의 전기를 쓰고 있는지 여유분의 전력은 뭔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인데요. 싱가포르 도시국가이다 보니까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관련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상당히 향상을 시키고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엄청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스마트 시티 그러면 디지털 트윈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 싱가포르 이렇게 알고 계시죠? 정부 부처가 관련된 네트워크 서비스와 데이터 구축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의 자료들을 한번 보시면 한 개의 도시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전 부처가 다 달려들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이템들을 보시면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로부터 팩토리, 물류, 교통,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설, 도시 부분까지를 총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인데요. 아까 싱가포르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관적이고 아주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도시를 정보화해 나가고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불편들도 많겠죠. 유럽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한 프로젝트의 개념도인데요. 유럽은 스마트 시티를 전체적으로 탑다운과 버텀업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호라이즌 20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홀라이전 2020에서 스마트시티에 약 6,800억 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 12개는 관련된 부분에 돈을 연구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데 각 국가별로 도시별로 도시를 선발해서 90%의 연구비를 투자합니다. 90%의 연구비를 투자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서비스들을 팔로우링 시티라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죠. 로테르담과 글래스고우와 뭐 이런 도시들이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 비용의 90%를 이유가 되고요. 밑에 나와 있는 3개의 팔로우 시티는 약 10%의 비용만 받고 위에 있는 라이트하우스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프로젝트 솔루션을 받아서 자기 도시에 적용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이 버텀업 형태와 탑다운 형식을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버텀업이라는 거는 각 도시들이 로테르담이 글래스고우가 관련된 혁신 기업들을 모아서 어떠한 솔루션을 개발할 건지 만들고 그것들을 적용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정부가 완전한 버텀업을 통해서 관련된 목표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도시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DOT가 컬럼버스에만 관련된 솔루션 개발하기 위한 과제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별도로 다 투자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고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각각의 부처가 각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18조 원입니다. 스마트 시티가 도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솔루션이 각각의 연구 분야별로 부처별로 따로따로 개발되고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련된 부분에 도시들이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지원해주고 저희가 이런 걸 GCTC라고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관련된 연구 성과를 도시들별로 만들 수 있게 하고 만들어진 성과들에 관심 있는 도시들을 묶어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나라는 그러면 어떠한 형태일까요? 저희 나라는 탑다운의 형태입니다. 유럽이 버텀업과 탑다운을 병행하고 있고 미국은 버텀업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과 아시아는 탑다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계획들을 딱 세웠고 저희 앞에 보셨던 3차 기본계획 세웠고 그 다음에 정부가 앞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요.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지 마스터 플랜을 쭉 짜서 각 도시별로 재정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말씀드린 각종 정책이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정보화해 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직접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요즘 뉴딜 사업도 하고요. 디지털 SOC 사업도 합니다. 저희가 스마트 SOC라고 하는데 익히 잘 알고 계신 스마트 시티 서비스, 디지털 트윈 그러면 저희가 지도 위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확인해보고 거기 어떤 서비스와 센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렇게 되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모듈라 건설, SOC 부문의 각종 시스템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정보들이 다 모아져야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볼 수 있다. 정부도 그러한 방향을 인식하고 앞에 보셨던 것처럼 SOC에 디지털을 더합니다. 라는 제목을 걸고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예전과 뭐가 다르냐? 저희들이 접하는 서비스는 별보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데이터 댐이나 데이터 레이크라는 단어를 정부가 사용을 합니다. SOC를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건설을 하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것들을 쭉 잘 쌓아서 시민들과 도시 빅데이터를 만들어 갑니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엇가 됐던 어떤 서비스가 됐던 그러면 요즘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모여져 있는 서비스 데이터들을 어떻게 쓸 거냐.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 데이터 플로우가 보입니다. 맨 아래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사람이 쓸 수 있는 곳까지 데이터를 쭉 모아간다. 그래서 그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 어떻게 구축할 건지 구성해 갈 건지 이미 많이 서비스를 들어보셨어요. 그렇지만 보시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축적했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데이터가 정말 엄청나게 쌓입니다. 저희가 5G 데이터를 왜 써야 할까?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동영상을 보지 않는 한 5G 쓸 일이 없죠. 그렇지만 자동차는 자율주행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교환하고 활용해야 되니까 그러한 형태의 통신 서비스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는 AI 관련된 칩셋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AI 관련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통신회사들 스마트시티에서 CPU, AI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할 것인지를 직접 분석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쌓이기 시작했고요. 디지털 SOC를 통해서 기반 데이터도 만들어집니다. 정부는 올해 3,400억을 투자해서 AI 데이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관련된 연구비를 또 투자할 거예요. 결국 이러한 연구개발 투자가 아까 만들어지고 쌓여져 가고 있는 데이터들과 합쳐지게 되면 저희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데이터 레이크,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대단히 훌륭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요. 나와 있는 내용은 캐나다의 구글의 사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7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중단됐습니다. 올 5월 달에. 이미 뉴스에 여러 번 나갔는데 왜 중단됐는지 한번 짚어보고 저희도 가야 될 바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AI가 스마트시티에 갈 방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고민한 건 다른 의미였습니다. 안면인식.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기술이 나옵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사고 출입을 할 때 자동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의 기술들 앞으로 계속 발전돼 나갈 건데요.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 표준화, 오른쪽처럼 거기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쌓을 것인지 막 고민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이 각 국가별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면인식 같은 솔루션들은 아직 표준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국가에 종속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죠.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왼쪽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오픈되어 있는 도시 플랫폼에다 쌓아가기 시작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많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 토론토가 실패한 이유는 캐나다의 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관련된 도시들이 그 데이터들을 축적해 가려고 하는데 크지도 않은 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센서를 무수하게 박아서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부분에 관련된 시민들의 동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한 거죠. 그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빅브라더가 생겨나는 걸 시민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빅데이터 AI를 위해서 관련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권, 그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거고 시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서비스를 가지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관련된 신기술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잘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관련된 부분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다라는 게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 발전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 시간에.
예, 스마트 시티 관련 정부의 방향과 국내 사례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신 김성식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후 4시 10분부터 이태식 가총 경기회장님과 이현부 동국대 교수님, 김성식 센터장님께서 스마트 시티와 미래 도시라는 주제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발표에 의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장 및 토론회는 가총 경기지역 회장님과 김성식 건설기술연구원 센터장님, 이현부 동국대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해주신 우리 김성식 본부장님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보통 우려 같은 박수가 들린다고 그러고 하고 모든 좌석이 꽉 찼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거리 두기에 딱 맞는 인원이 됐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은 동국대학교의 경영대학원장 또 정보대학원장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는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대가로서 경영대학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특히 아주 흥미로운 것이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으로 일반적인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론이 대부분들 약하고 경험은 많으신데 그래서 동국대학교 프로그램은 석박사 과정을 아주 압축해서 3년 동안의 박사를 주는 그런 훌륭한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4차 산업혁명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놀로지의 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이현부 교수님한테 배웠고 오늘 이현부 교수님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 본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자금의 지자체라든지 뭐 요새 난리죠. 그리고 국토부에 의할 것 같으면 10대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 시티가 지금 정확하게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작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벌써 유비쿼터스 그 시티라든지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한참 또 세상을 달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그냥 주춤하다가 다시 또 요새 스마트 시티, 특히 언택트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언택트가 이제 비가역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강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는 하드웨어 기반이었고 뭐 쉽게 이해를 하면은 스마트 시티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이마저도 전문가들이나 알고 있지 정작 스마트 시티의 수요자인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조사를 제가 한번 같이 자료를 보면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KBS 한 1년여 전인가요? KBS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지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깜짝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27.3%, 스마트 시티 인지도라는 것은 국가 정책, 현황, 혜택, 기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안다는 가정하에서 인지를 한다는 그런 개념을 조사를 해봤더니 100명 중에 27.3%밖에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수요자가 모르고 공급자만,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공공건설 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유 기술들을 바탕,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정책을 바탕으로 이런 공급자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의욕적으로 하지만은 정작 수요자들인 국민들은 이게 인지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하나 하나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스마트 시티가 발전되어 왔는 일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 유비쿼터스가 아마 2003년도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국내 건설 경기가 그냥 주저앉고 그 추진 동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좀 주춤하다가 정부에 의해서 뭐 SOC 개발이라든지 뭐 경제 부흥 정책의 일환으로서 신도시 개발이 이제 되면서 이게 공공성이 높은 과제냐 수익성이 높은 과제냐라는 이러한 그러한 그 화두가 주어졌죠. 이 그 스마트 시티라든지 유비쿼터스가 과연 공공성이 있는 이 과제로서 돼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의 참여를 광범하게 받아들여서 수익성이 있는 모델도 같이 개발이 되면서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느냐, 이런 화두가 등장했는데 그 수익성 있는 과제가 아직 뭐 도출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수익성 사업 모델 개발은 아주 부진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이 외국의 경우에 독일의 그 TCT가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그 스마트 시티 개발이 있었는데 아주 성공적 모델로 되고 있습니다. 민간 공공이 선순환적으로 합작을 해서 이 지역 주민들도 과감하게 참여를 하고, 공공기관과 이런 민간기관이 주민과 협업을 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협업이 되는 이런 성공 모델을 가지고 한번 스마트 시티의 지금 사례,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간략하게 2003년도부터 볼 것 같으면은 그 신도시 개발 위주로 이제 스마트 시티가 왔는데, 과연 이게 신도시 개발만 할 거냐, 스마트 시티는 신도시 개발만 있는 거냐? 아니죠. 이게 구도심, 지금 뭐 신도시 개발이야 전체 건축물의 그 뭐 몇 프로 되겠습니까? 0. 몇 프로나 될까요? 뭐 전체 우리 주거 지역 단지로 보더라도 신도시 지역은 뭐 전체 지역 중에서 극히 일부분인데, 거기에만 국한돼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새로 건설한다. 뭐 이런 취지는 좋지만은 과연 나머지 현재 되고 있는 구도심, 이 도시화율이 지금 80%가 육박해 가는데 이미 그 80%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도심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우리 그 스마트 시티 그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외국과 차별이 없는 뭐 이런 데서 기준이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창의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그 유비쿼터스와 달리, 기반 시설과 달리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갖다 창의적으로 발굴을 해서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전혀 우리가 공헌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스마트 시티라는 게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하나 새로운 뭐 이런 그 추가적인 부가적인 이런 사업으로 보지, 이걸 하나의 새로운 뉴 월드, 스마트 월드, 언택트 월드의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 그 스마트 시티가 지금 구상이 되고 그러고 있지는 못하다. 마지막으로 공급자 위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마트 시티가 뭔지 뭐 없어도 살고, 이게 스마트 시티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원격 의료라든지 원격 교육이라든지 뭐 지능형 교통이라든지 뭐 그거냐, 그럼 그것과 스마트 시티는 무슨 관계냐,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참여하고 스마트 시티 전반적으로 도시 생활에 있어서 모든 점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과연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인데, 그게 기존에 있는 그 정보통신 인프라와 뭐가 차이가 나느냐. 뭐 5G가 지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도 이제 가능하고 그러는데, 과연 5G 빅데이터가 스마트 시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수요자들에 대한 공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스마트 시티는 어쨌든 말했던 이러한 난맥을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그 경쟁력으로 이제 세계적인 그런 맥킨지 그 컨설팅에서 조사된 게 있어요. 이게 자료가 맥킨지 컨설팅에서 나오는데, 그 맥킨지 글로벌 연구센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도 11월 달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스마트 시티의 3대 구성 요소가 앱, 그죠? 스마트 앱, 시민 삶과 관계되는 스마트 앱,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오픈형 개방형 데이터, 요새는 댐이라고도 하고 데이터 뭐 레이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빅데이터가 모여 있는 빅데이터, 시민생활과 관계된 거.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프라 5G죠.
그 초고속 통신망, 요새는 뭐 4세대를 넘어서 5세대 G가 이제 20배 정도 속도가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도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런 면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놀랍게도 그 뉴욕, LA 이를 갖다가 우리가 위협할 정도로, 우리가 뉴욕, LA, 런던 이런 데와 그냥 50점 만점에 34.5, 우리가 33점, 그래서 빅3 중에 우리가 당당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앱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많이 그 경쟁력이 높아서 세계 9위 정도,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한 베스트 10 안에 들어가고 있고, 이런 면으로 볼 때 지금 도쿄하고 베이징, 아시아에서 글로벌 시티라고 하는, 메가 시티라고 하는 이런 도쿄와 베이징은 우리랑 점수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다. 우리가 33점인데 여기는 50점 만점에 27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뭐 세계에서도 지금 톱3 안에 들어가는 거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뭐 최상위권에 한 이러한 기술력,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인프라 5G, 그다음에 뭐 앱 개발, 보급. 그런데 정작 이거를 갖다가 동남아시아 지금 그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신수도 뭐 한다고 좀 더 야단들인데, 정작 이런데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준비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보니까 뭐 낭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중국 입김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뭐 들리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그냥 한 440조라든지 50조 정도로 갖다 그대로 그냥 원조식으로 해서 투자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그냥 뭐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냥 파상 물량 공사를 하니 우리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뭐 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스마트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창의성의 바탕을 둔, 직접 시민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세세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절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인 모델을 개발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러한 그 동남아 시장을, 이런 세계적인 명성, 상위 랭킹의 이러한 그 명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금 그 스마트 시티가 지금 기술적인 이런 면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그 ABCD라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빌리티,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그냥 핵심 기술이 된다는 얘기들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그 스마트 시티가 실용적 면으로 볼 때 국민 한 사람, 시민 한 사람들한테 가서 과연 가치를 어떤 걸 창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면으로 볼 때는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방향적인 이런 그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토론을 이제 보면서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런 현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탄하고 그렇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과연 저런 인공지능 기술이나 빅데이터 기술이나 이것들이 어떻게 스며들어서 이제 도움을 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10년 후에, 이 10년 후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과연 스마트 시티에서 기대를 하는, 그 시민들이 기대를 하는 기대 에어리어 분야들, 서비스가, 스마트 서비스가 기대되는 에어리어가 어딘지를 한번 그 10년 후에 그 자료를 한번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의료, 안전, 교육, 교통, 에너지, 그다음 스마트 빌딩이나 주택, 뭐 이런 것들이 그 10년 후에 상당히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되는 그런 스마트 서비스 분야로 우리가 부각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지금 스마트 시티의 대부분이 7, 80%가 어디에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냐 그러면 교통관리, 지능형, 인텔리전트 트래픽 시스템, 이런 데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교통 커뮤트,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한 1시간 정도, 출퇴근에 한 2시간 정도 내 줄어든다.
뭐 이런데 그리고 굉장히 그 교통편이 기다리는 것다가 몇 분이면 차가 오고 또 인터벌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 일상을 갖다 어떻게 좀 아젠다를 잘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면에 있어서 스마트 시티의 그 요용성을 굉장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하이 레벨의 좀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에너지 뭐 환경 쪽도 지금 뭐 스마트 시티의 혜택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존 수치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겠다. 또 그 석탄 그 화석 그 연료를 좀 덜 써야겠다고 하는 이런 자각심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분야. 그러니까 지금 교통이나 환경 보존 분야에는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들 하고 있지만은 정작 우리 좀 그 의료라든지 진짜 그 우리 스마트 시티에 살면서 이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분야에서는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10년 내로 이런 분야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토론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로 현재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그 혜택자들, 베네피셔리, 실질적으로는 수요자, 클라이언트, 고객은 누구냐면 절대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그 시민들이 도대체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갖다 스마트 시티에 참여를 시키고 스마트 시티에 이해를 시키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대한 교육, 계몽, 홍보 이게 굉장히 절실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알거나 이거 스마트 시티를 알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시민단체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막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거라고요. 그런 참여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데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그룹들을 이런 섹터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성공적인 우리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객들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 필요하다. 교육, 홍보, 계몽, 계도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스마트 시티 건설에 한 중요한 하나의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오늘 미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계신 이원부 교수는 이 핀테크하고 블록체인의 전 세계에서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가지 마세요. 질문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교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계 스마트 시티를 잘 해주셨는데 스마트 시티 내 이 디지털 금융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좀 예측을 좀 해주시고 사실 스마트 시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큰 코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 중에 세 개의 총합을 이제 독일에서 맨 처음에 한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이나 또 미국에서도 스마트 팜, 그리고 오늘 주제인 스마트 시티가 있는데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교육을 교육기관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다 초대를 하겠지만 KCMC의 김재훈 과장님한테 또 그다음에 건설산업교육원의 윤정기 실장님한테 또 인도네시아의 전문가인 방혜민 대표님 그다음에 또 연구자인 이윤선 교수님 이렇게 네 분을 토론자를 제가 모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지들을 한 번씩 준비를 하셔갖고 우리 김성식 본부장을 완전히 좀 뭐라 그럴까 발가벗기는 건 그렇고 아는 대로 해서 총괄 관심 있는 분야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도움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학계통인 분들이 많아서 이 경영 또 MIS 쪽에 대가이시니까 부탁합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스마트 시티가 4차 산업 언택트 시대가 되면은 모든 트랜잭션, 거래, 컨택이 전부 다 비대면으로 일어납니다. 비대면으로 일어나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금융 쪽이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면으로 보고 은행에 가서 뭐 돈도 찾고 그다음 누구한테 보내고 이러는데 그 여러 가지 뭐 비대면이 사회적인 뭐 변혁을 일으키겠지만 특히 금융 쪽에 이 비대면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필연적으로 그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겠죠.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 핀텍이라든지 저 비대면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송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기술들이 지금 막 물밀듯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스타트업이나 핀텍 업체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 시티 내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그 시티의 여러 가지 행정, 뭐 정치, 경제, 뭐 금융 이렇게 볼 때 가장 모든 거래 뭐라 그럴까 서로 인터액션에 있어서 가장 우리 몸에 그 피같이 흘러다니는 게 우리 화폐, 법정 화폐 또는 신용 화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관리하는 게 금융인데 스마트 시티가 되면 당연히 스마트 금융도 저희 정착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마트 금융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특히 그 가상화폐를 갖다 기반으로 한 기존에 있었던 우려한 그러한 법정화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전만 보장된다 그러면 가상화폐의 그 가치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안정화시켜주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모든 그런 이런 우리 자산을 집어넣고 거래도 하고 물건도 사고 내 송금도 하고 그다음에 자금도 모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 스마트 시티에 있어서 새로운 그 스마트 금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 이 원장한테 했었는데 이 원장도 공감을 갖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금융은 이 모든 산업의 젖줄이자 그 동력이고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 시티가 이제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이 금융에 대한 이러한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이런 거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자체가 스마트 시티의 주요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좀 해주시는데 어떤 질문? 인력과 교육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고 교육기관들은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지 또 교육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의 특화를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도 하도록 평생 교육직에 있죠. 교수로서 후학들을 이제 교육시키고 있지만은 현재 대학이 실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그 적극적인 수용성, 리스판시브니스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실 교수들도 뭐 여러분 뭐 여기서 같은 교수끼리 제가 뭐 비난할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평생에 배웠던 전공을 과감하게 이제 해석 탈피해서 새로운 전공 이런 걸 학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에 너무 국한돼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는 핀텍이라든지 스마트 금융은 지금 금융공학이라고 있고 기존에 파이낸스 재무관리 분야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분야하고 다른 분야죠. 같은 뭐 재무라 그래도 똑같은 재무가 아닙니다. 그건 뭐 전산 기술이 70% 들어가고 나머지 30%가 새로운 금융, 그것도 기존 전통적인 재무관리나 이런 그 금융에서 얘기됐던 게 아닌 새로운 상품, 새로운 서비스. 옛날에 뭐 재무금융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누가 배웠나요? 지금 그게 금융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들이 전혀 못하니까 산학 협력이 필요해서 산업계에 있는 유능한 전문적인 지식 가진 이런 분들이 학교로 자꾸 들어와서 학교에 있는 교수들하고 학교의 그 퍼실리티를 이용해서 교육적인 인프라를 갖다 이용을 해서 지역사회,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 또는 최고위자 과정, 비학위 과정 이런 프랙티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열어서 이런 인재를 갖다 양성하는데 꼭 학위를 가진 이런 사람만 양성해서는 안 되고 덧붙여서 지금 현재 토끼가 사자 없는 고래 토끼가 왕이라고 진정한 의미로 전문가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스마트 금융이나 스마트 시티의 전문가들이 없어요. 그 전문가들이란 것은 자기 전공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금융은 전체적인 이러한 그 아웃라인을 전체적인 월드 생태계를 볼 수 있고 융합을 하고 컨버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소양과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그다음에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소양을 갖춘 사람 인재가 돼야지 되고 그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로 하나 파고드는 T자형의 인간이 진정하게 지금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부단하게 정부에서도 좀 이번에 금융위에서도 스마트 금융에 대해서 예산도 받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이런 교육, 국민 계도, 행동, 홍보
이런 데 교육 당연히 들어가고 이런 데 좀 쓰여져서 뭐 꼭 대학 교육 기관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지자체를 이용한 이러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런 아주 가벼운 타치 이런 교육들 일반 소양 교육들이 스마트 금융 쪽으로 좀 더 많이 진행이 된다면 뭐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격증 같은 게 가능할까요? 네, 그런 자격증도 이제 꼭 학교에서만 나오는 자격증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어느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은 우리가 자격증을 준다든지 그거 좋은 발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바쁘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김성식 본부장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거기 질문에 조금 몇 가지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과연 비용의 문제는 얼마나 되고 누가 지불을 해야 되는지 문제와 지금 주체의 탑다운과 바텀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단 한국이 성공을 해야 되고 그것을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이 디벨로핑 칸트리에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면서 에너지 문제들을 과연 생각을 하는지 과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해서 지금 우리가 전기값이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가 셧다운 하면서부터 전기값이 지금 170원에서 킬로와트당 그것들이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는 전기를 엄청나게 쓰고 싶어하고 또 IT, IoT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라서 과연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우시겠지만 그 많은 쓰레기를 스마트하게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많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너 가지인데 일단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 보시면서 대답하실 수 있는 거 하시고 아니면 다음 시간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렇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관이 있는데요. 비용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 저희 정부는 탑다운 형태의 재정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를 국가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별도의 비용을 내지 않고요. 세금으로 그것들을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더더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내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토론토는 관련된 서비스 비용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한 형태로 전체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했었고 그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었는데 실패한 경우죠.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시티 국외 사례를 보면은 해당되는 특정 지역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받고 들어가면 사전에 입주 이전에 관련된 부분에 동의를 해야만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되고요. 당연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자기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에서 자기가 더 시민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시민의 계몽, 교육, 스마트한 도시에서는 스마트한 시민을 필요로 합니다. 리빙랩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느꼈고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했고 그걸 찾았을 때 자기가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행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할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리빙랩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참여 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노력을 해준다는 전제, 그거에 동의가 되어야 같이 노력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비용의 문제도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셨던 거는 스마트시티 각 국가별로 취하고 있는 정책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인도에 가면 100개의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고 2015년도에 선언을 했고 98개의 스마트 시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 것과 사뭇 달라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보다 깨끗한 물, 보다 깨끗한 환경, 물론 유엔에서 얘기하고 있는 SDG,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련된 항목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서비스의 수준과는 사뭇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각 국가는 그 국가의 수준에 맞는 스마트 시티를 구축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가 정보화된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좀 더 사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같이 살아가는 도시라는 의미이고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국가별로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고 지향적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현재 탑다운과 버텀의 후퇴에 여러 가지 추진 방식들이 병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당연히 탑다운 형태를 추진해서 빠른 추진을 원하고 있고요. 저희 정부의 ODA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하는 바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그런 방식을 취해가는 건데 좀 다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혁신 기업을 먼저 모으고 혁신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언가를 찾고 그것들을 어디다 적용할 건지를 찾아가는 방식이 유럽의 방식이라면 저희는 먼저 인프라를 깔고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나서 그것들을 운영할 기업을 찾는 형태로 순서가 좀 다릅니다. 어떤 게 맞다가 아니라 처해져 있는 방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절차 역시도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에너지 문제인데요. 저희가 돌이켜보면 스마트 시티 최초로 나오면서 이슈가 됐었던 건 사회 문제 해결이었고요. 사회 문제 해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건 CO2 저감이었습니다. 저희가 2015년 COP에서 탄소 저감에 합의를 했고요. 유럽은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문제를 탄소 저감의 문제로 접근을 했고 교통 역시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탄소 저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탄소의 저감을 통한 환경의 개선, 환경의 유지를 염두에 둔 접근이었고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전에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저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와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기술을 아주 잘 쓰는 거를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좀 더 환경 친화적이고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희 역시도 같은 방향에서 가고 있는데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 방식이라든가 관련된 연구의 양태가 굉장히 달라서 저희도 관련된 부분에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만 가져다 쓰는 부분에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쓰레기 부분, 환경 부분도 저희는 솔루션에 치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쪽은 어떻게 리사이클을 더 잘할 것인지 어떻게 그러한 쓰레기를 적게 생산해낼 것인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양태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얘기하면서 서비스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서비스를 얘기한 다음에 뒤쪽에 모든 게 들어옵니다.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의료,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스마트 교육, 스마트 금융. 실질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도시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만 산업적으로 보면 저희는 전혀 다른 부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의료를 스마트 도시 내에서 행하지만 해소는 국토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고요. 스마트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쓰고자 하지만 산자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 팜 역시 저희 농수산물 식품부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여서 정부 전체가 내지는 아까 미국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 부처가 해당되는 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관련된 솔루션들을 같이 얘기해 나가고 거기에 맞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없애 나간다면 저희가 그 서비스를 도시 내에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까 프로에서 질문가 아까 질문이 몇 가지 들어온 게 있는데 혹시 뭐 공유를 해야 되거나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질문들이 있으시면
재훈 선생님도 한 말씀.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시면 찍기가 어려우시죠? 실시간 채팅. 그래서 한번 나오셔서 마이크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원에서 혹시 말씀 지금 실시간 그 채팅에서 그 나온 이제 질문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어떤 게?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성함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30년 이상 R&D를 했는데요. 그냥 사용하는 단어만 스마트로 바뀌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에서 해상도가 매우 높은 동영상 데이터가 왜 필요합니까? 이건 뭐 전문 분야가 아니실 수도 있는데 대답을 해주시죠. 채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회에서도 들어와 계시고요. 이 태국에서 연락이 왔네요. 반갑습니다. KT4U 한태스마트 산업협회와 코트라 방콕 물류센터의 박진호 이사가 접속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화살표가 있어서 자체 개발된 부품이 없는데 어떻게 창의적으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스마트 시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콕 태국에는 K 스마트 시티 협력센터를 설치해서 가동한답니다. 방콕에 태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 오픈 이노베이션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칸막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칸막이가 있어서 칸막이를 제거하자. 그 다음에 글로벌 차원의 산학연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보내주신 박진호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전해 들은 키워드만 가지고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30년 동안 R&D가 단어만 바뀌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저희가 겪었었던 일이 있죠. 한때 녹색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한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 키워드들이 각 정부마다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산업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단어들의 일환으로 이런 스마트 시티라는 단어를 바라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관련된 부분의 용어들이 계속 발전돼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서스테이너블 시티였다가 지금은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의 입장에서의 접근이 스마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가미된 형태로 바뀌어서 발전돼 나가고 있다 보니까 뉘앙스도 바뀌었고 원래 것과 좀 달라졌다라고 불만을 표시하실 수도 있고 원래 도시를 해야 되는데 왜 도시는 하지 않고 정보기술만 이야기하느냐라고 또 스마트 시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금융 쪽의 테크놀로지도 쓸 수 있고 환경 쪽의 테크놀로지도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키워드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과정에서 발전된 모습, 차이점을 찾는 게 연구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 의견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많은 논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방식 차량들의 운영 방식에도 많은 차이들이 있고 활용하는 기술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차량만 바꾸면 그럼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냐. 도로의 인프라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도로의 인프라가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차량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도 늘어날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약 두세 건의 자율주행 사고, 차량의 교통사고가 있어서 사망사고가 초래됐었던 적이 있는데 처리되는 방식이 좀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커넥티드 카라든가 충분한 양의 정보를 서로의 디바이스들이 교환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고 비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5G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태국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스마트시티, K 스마트시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서 관련된 부분의 스마트시티를 해외에다가 수출하기 위한 정책적인 전략을 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관련된 ODA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구도심을 스마트시티화 하는 데는 저희의 방식이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빠른 개발을 원하는 그러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에서는 저희들의 스마트시티 추진 방식도 지금 참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은 굳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 쪽에 교육원에 계신 실장님, 어떻게 윤준기 실장 한마디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건설산업교육원의 윤종기 실장입니다. 제가 이 참석한 이유는 전반적인 동향을 좀 알아보고자 참석했던 이유가 가장 크고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질문 하나를 좀 요청을 좀 드리는 사항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건설산업교육원은 이제 건설 기술인들을 위해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국토부 지정 기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는 법령을 개정하면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 법정 의무 교육안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 교육기관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몽에 대한 시민 의식을 좀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건설 기술인 내부에는 건축과 토목, 기계, 전기, 환경, 도시교통, 조경, 안전의 다양한 분야에 이제 사람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사용자 입장이면서도 시공자와 이 해당되는 내용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측면에서 이 건설 기술인들에게 직접 구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이분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기회를 좀 다양하게 좀 제공을 해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여기에 참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할까요? 또 한 분 우리 김지은 매니저님 나오세요. 오프라인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KCMC의 김지은 매니저. 네, 안녕하십니까. KCMC 김재윤 과장입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른 부분,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대중적으로 교육도 많이 된 상황이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아까 특별히 이제 공급자와 수요자의 교육과 계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도시계획 분야나 건설, 스마트 건설 분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필드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들의 경우는 UCT와 스마트시티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먼저 수요자 입장입니다. 연구 부분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이제 한국에서 스마트 시티 교육 같은 경우는 거의 공대 쪽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학적 접근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사회학적 접근과 지리학적 접근이 좀 병행되지 않나. 그래서 사회과학부에서도 스마트 시티를 좀 전적으로 다뤄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건설 기술 교육과 관련해서 먼저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겠어요? 건설 기술 관련해서 이제 건설 기술 교육원 입장에서 스마트 시티에 관해서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될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해나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엔지니어의 교육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한 건 스마트 시티 도시 운영자, 지금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그냥 도시의 운영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을, 구축 사업을 발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쓰레기통을 가져다가 구매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발주하셨는데, 정보통신 장비가 붙어 있는 스마트 쓰레기통을 구매하셔서 설치 운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주 방식이 좀 바뀝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 그 사업이 일단 일반 구매가 아니라 용역이 될 거예요. 설치까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셔야 되는 일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스콥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발주하시는 용역사에서나 설계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ITS 구축 사업 할 때 보시면 기존에 그냥 도로 교통 시설물을 까시는 게 아니라 ITS 장비를 까셔야 되고 전혀 새로운 장비를 도로 시설물로 도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졌냐면 정보화 사업을 이해하시기 시작하셨고요. 발주 단가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건설 분야의 단가가 아니라 다른 단가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가기부의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업무 절차 프로세스가 변경돼야 되는 걸 의미하고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셔야 되니까 저희 국토부나 건설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매뉴얼과 가이드들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고, 소프트웨어 대가 기준이 여태까지는 내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봐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셔서 그러한 부분의 가이드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과 함께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현장의 엔지니어들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민들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접근해 가야 되겠지만 그 필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업역을 바꿔야 된다. 더 많은 분야에 대한 공부가 좀 더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시티를 해가는데 공급자, 수요자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유독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스마트 시티가 기술의 적용 사업인 것처럼, 그렇지만 제가 아까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건 도시건설 사업이고 하루아침에 기술을 적용해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고요. 시민들이 스마트한 공간 내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휴대폰에 계속적으로 스마트한 정보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스마트폰 안 쓰고 투지폰 계속 쓰면 저희 스마트 시티 안에서 살아도 스마트한 공간이 아닌 거죠. 그럼 시민이 변화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시민들도 변해야만 그 서비스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게 내가 나랑 상관없는 기술이 아니라 적응해 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활용해 가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서비스고, 관심이 없다면 계속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쓰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도 불편 없이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통카드가 꼭 있어야만 버스를 탈 수 있게 버스에 현금을 넣는 통을 없앤다는 서비스 정책은 저는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스마트하지 않다고 봅니다.
둘 다 병행할 수 있어야 되고 희망하시는 시민이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 전문가가 와 계셔서 혹시 스마트 도시 인도네시아 전문가십니다. 방혜민 대표인데요. 잠깐 나오셔서 코멘트 좀 해주시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신도시와 또 산업단지를 전문으로 개발하고 있는 자바베카 그룹의 한국의 리프리젠테티브를 맡고 있는 방혜민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이렇게 교수님들과 또 이렇게 관련자분들의 이렇게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다른 나라보다는 또 인도네시아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국은 예를 들어 산업단지다 그러면 한국 산자부 산하에 산업단지공단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또 주택개발, 도시개발은 우리 LH주택공사가 하고 있지만, 사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산업단지와 신도시 개발 같은 그런 사업권들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에이전시를 맡고 있는 또 자바베카 그룹이기도 한데요. 제가 출장 중에 몇 개월 전에 이태시 원장님이 건설기술연구원장 재직 시절에 발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영문으로 받아서 그 자바베카 그룹 회장 아들한테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드린 이유는 그 자바베카 그룹이 현재 그런 신도시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또 산업단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국의 선지 스마트 시티 기술을 좀 내가 잘 소개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제 거래처인 자바베카 그룹이 그 일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이태시 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또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현재 그 일에 필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국의 이런 스마트 선진 기술들을 인도네시아만큼은 제가 잘 전달할 수 있고 잘 소개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주 뜻깊게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플로어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코멘트 해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또 오프라인의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토론을 정리를 하면서 좀 자료가 있어서 저도 좀 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면 도시는 지구 전체 면적의 도시가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54%입니다. 우리 잘 아는 한국을 보면 서울이 이제 1000만 명, 경기도가 1200만 명, 1400만 명 왔다 갔다 해서 서울과 경기도만 25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50%가 면적의 7%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대통령들이 균형 발전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이 도시형 국가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GDP 중에 도시가 창출하는 비율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우리가 많이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를 갖고 사는 중국인들이 내국에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이 모이는 도시의 인구와 발생하는 GDP의 생산량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을 뭐 우리 김성식 본부장도 참여를 했지만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약 시장 규모를 18.4%로 봤고 그다음에 규모는 700조 원 정도로 예측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메가시티를 25개라고 보면요. 한국에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17개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도시의 발전은 앞으로는 이 아시아가 주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잘 들었고 사실 제 토론은 이렇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그럼 과연 실체는 뭐냐? 혁신의 플랫폼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걸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3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냐면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으로 스마트 조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혁신 생태계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돼 있어서 추진 전략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시간이 제가 토론자니까 제일 왼쪽에 보시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노후 도시, 그다음에 기존 도시,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도시. 이 3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인정을 안 하시지만 대한민국이 벌써 디벨롭드 컨트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후 시설과 그 혁신 도시라든가 또 시범 도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솔루션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인재 육성의 문제 그거는 확산 기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혁신 생태계는 그 샌드박스 같은 걸 없애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버넌스하고 인증 표준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오른쪽에 글로벌은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토론하고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은 것은 결국 스마트 시티의 모델은 지속 가능한 도시다. 아까 한국에서는 노후 도시 또 기존 도시 시범 도시가 있는데 그 3개가 전 세계에서 다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SDG, Sustainable Developing 문제는 유엔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17가지를 정해서 각종 배지들을 많이 달고 다니는데 그 식사 문제라든가 뭐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택의 문제, 교육의 문제, 또 에너지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면 디벨로핑 컨트리와 디벨롭드 컨트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의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주택이 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그 모범 도시로 저희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지역사회 에너지의 문제, 에너지 문제를 자급자족하겠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브라질은 생태수도를 만들겠다. 한국은 통영에 이제 동파랑 벽화마을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죠. 벽화마을 만들었다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벽화들을 다 지웁니다. 서울의 북촌 같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게 과연 그 공급자, 아까 지적해 주신 공급자의 문제와 수요자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보면 도시계획.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100세를 살면서 시민 참여가 어떻게 되는데 화석연료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것도 어느덧 에너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 동가는 도시 성장의 문제점을 피하겠다 이런 것들이 내용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 공공공원을 보면 유럽은 녹색 수도를 만드는데 콜롬비아는 이제 도시개발을 통합적으로 하겠다 이런 문제들이 지역마다 또 경제 상태마다 아까 다르다고 김성식 본부장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나라인지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영국도 문제가 많고. 미국은 토목학회에서 리포트 카드라 그래서 A부터 F까지 성적표를 매겼습니다. 인프라의 문제와 그다음에 학교 시설을 성적표를 매겼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I need 1.1 trillion dollars 그랬습니다. 갑자기 1조
천억의 달러가 필요하다고 어떻게 주장했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회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를 한 겁니다. 미국 토목 학회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3.6 빌리언 달러가 필요하다고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놀랍게도 미국의 성적표는 D 플러스입니다. 학교 같으면 거의 F죠. 우리가 잘 아는 케네디 대통령 때 고속도로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니 미국에 여러분들이 운전해 보시면 캐나다는 더 덜컹거리고 미국도 고속도로가 덜컹거립니다. 한국은 제가 해보니까 한 C- 정도 됩니다. 우리는 70년도에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아직도 몇 가지는 괜찮은 점이 있다. 그래서 보면 이 내용들 중에 예를 들면 레일은 C+, 그다음에 웨이스트 워터 같은 거는 D, 뭐 이런 내용들로 각 시설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서 그래 좋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의 낙후가 됐든 신재생이든 아니면 새로 만드는 도시든 그런 혁신 도시를 만들려면 비용이 얼마 든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실행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학회나 연구회나 또 국토부 차원에서 인프라에 대한 성적표를 매겨야 되겠다는 것을 토론상의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건설 쪽만 보면 뭐 영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 아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국내 건설 업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자동화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정보기술의 활용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김성식 본부장이 잘 발표를 해주셔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들은 건설의 부분과 도시의 부분과 아까 강조한 교통의 부분 또 지배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킬 거냐 이것이 우리가 지능형 정보기술로 얘기를 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얼떨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 벌써 몇 개를 하고 있냐면 25개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지방 지자체의 스마트 시티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서 예를 들면 수원에서 어떤 쓰레기 처리 장치를 만들었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고 창원도 만들고 지방 자체가 다 옆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스템은 바텀업이고 유럽의 시스템은 탑다운인데 우리는 탑다운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권, 세종시나 에코델타 시티에 지금 모델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서 좀 더 스마트 시티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을 서서 해서 하는 이유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서서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스마트 시티에 대한 준비 상황 그리고 우리 김성식 본부장을 모시고 제가 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일 때 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가 코끼리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 어느 분야에 누가 강자인지를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국내와 국외에 대한 상에 분류도 해봤고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유시티하고 스마트 시티 차이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법은 벌써 유시티 대신에 스마트 시티라는 법으로 바뀌어가 있는데 그럼 그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도 관여들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0만 명이 7%에 살고 있는 걸 그걸 억지로 균형 발전을 하려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방향을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시리즈는 계속 가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것들을 아마 두세 번 더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핀테크하고 블록체인에 관해서도 우리가 스마트 시티의 발전 상황과 어떻게 디지털 금융을 합쳐나갈 건가 이 문제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주제 발표와 토론한 내용들을 저희가 더 디벨롭해서 과학기술계 그리고 건설 산업계에도 도움되는 그런 세미나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모여주셨고
또 멀리 태국에서도 연락이 와줬고, 그래서 많은 분들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경기도 가청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구독자는 아마 지금 1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단체 회원들한테도 이 정보를 다 나눠드릴 것이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동안 토론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스마트시티와 미래도시라는 주제로 발제와 전문가님들의 패널을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포럼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토의 도중 주최 측과 토론자 한 분과의 일정 협의 중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포럼은 간단히 저희가 편집해가지고 가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